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74남매 중 33번째 자식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저를 본명 대신 삼삼이라고 불러요. 제일 큰 오빠부터 10번째까지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순서가 가다가 11번째부터는 112, 12, 13 이렇게 부르고 제가 바로 33번째 삼삼이인 거죠. 당연히 제 아래는 삼사고요. 다들 본명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숫자로 부르지 않으면 이름이 헷갈려서 도저히 누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제대로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건 생일날이 유일합니다. 그래도 생일 축하 노래에 이름은 들어가니까요. 제가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면 다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대신 절대로 제가 누군지 잊어버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정말 형제가 74명이 맞냐고요? 네, 맞아요. 어떻게 한 부모가 70명이 넘는 자식을 낳겠어요. 하지만 부모가 다 다를 뿐 저희는 정말 74남매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 저희 아빠 때문이에요. 저희 아빠 고아거든요. 다행히 좋은 독지가분을 만나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 독지가분은 비록 아빠를 입양하지 못했지만 아빠가 보호 종료 아동이 된 이후에도 집도 구해주시고 가끔 용돈도 주셨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장 감사하게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긴 세월 그 지난한 과정에서 한 번도 아빠를 만나신 적은 없대요. 자기도 아빠가 보고 싶지만 얼굴 보이고 앞에 나타나는 순간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을 갖게 될 것 같다며 자기는 그냥 숨어있는 조력자로 남고 싶다고 하셨다네요. 결국 아빠가 독지가분을 만날 수 있었던 건 그로부터 더 한참 뒤, 제가 태어나고 얼마 뒤에 독지가분의 따님이 부고를 전했을 때였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저희 아빤 누구보다 많이 울었고 독지가분의 친자식인 남매와는 지금도 친형제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저한테도 더할 나위 없는 고모 삼촌으로 대해주시고요. 뭐 이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저희 아빠가 고아라서 가족이 그립고 정이 그리운 사람이라는 게 핵심이니까요. 저희 아빠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사는 곳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보육원 옆에 사택처럼 딸려있는 주택이 저희 집이거든요. 처음에 엄마랑 결혼을 하면서 아빠가 그랬대요. 난 정말 대가족이었으면 좋겠어. 힘 닿는 데까지 아이 낳아서 북적거리면서 정신없이 사는 게 꿈이야. 나도 아이 좋아해요. 뭐 생기면 생기는 대로 낳죠 뭐. 5이던 6이던 한번 낳아서 키워봅시다. 그런데 저희 엄마 몸이 약하셨어요. 저도 간신히 병원에서 3달간 몸조리를 한 끝에 얻을 수 있었고 그 이후에는 임신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엄마도 엄마지만 아빠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데 다른 데 가서 아이를 낳아올 순 없는 거잖아요. 결국 아빠의 선택은 보육원 옆으로 이사를 가는 거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선택이죠. 아빠도 아빠지만 그런 아빠 말을 듣고 이사를 감행한 엄마가 저는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갓 태어난 저에게는 위로 32명의 언니 오빠와 이후 수년간에 걸쳐 수십 명의 동생이 생기게 된 거죠. 보육원에서는 처음에 아빠를 의심했다고 해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유난히 어린 아이들만 좋아해서 스토킹하는 이상한 아저씨들 말입니다. 그런데 자초지종을 듣고 아빠가 자라온 보육원 원장님한테도 연락받아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에는 저희 아빠를 격하게 환영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다른 사람들도 다 집에 가면 헷갈릴 정도로 많은 언니와 오빠가 있고 그 언니 오빠들이 다 같이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 부르면서 마당에서 놀고 밥도 급식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제가 특수한 환경이라는 걸 알게 된 건 초등학교 4학년 때였나? 제가 물색 없이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다가 그 친구들이 어이없이 놀라는 모습을 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모두가 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언니, 오빠, 형제, 자매 덕에 저희 부모님은 제가 지금도 얘기하지만 거의 공짜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위로 언니 오빠가 32명이나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물고 빨고 이뻐해 줬겠어요. 게다가 저희 엄마 아빠가 지금도 존경스러울 정도로 70명이 넘는 자식한테 똑같이 고루고루 사랑을 나눠주셨거든요. 지금도 명절이 되면 저희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집에서 모일 수가 없어요. 명절 때 되면 아빠는 늘 회사에서 워크숍 가는 큰 펜션을 하나 빌리십니다. 그러면 거기로 최소 100명에서 최대 200명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저희 엄마 아빠가 자식처럼 생각한 건 74명이지만 그 언니 오빠 동생들이 다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루고 찾아오는 거라 거의 동네 하나가 움직이는 느낌입니다. 제가 오죽하면 1년에 2번 저는 무슨 수련회 참석하는 것 같다고 할 정도니까요. 이렇게 자식들이 각자 사회에 나가 가지치기를 하니 한 달이 건너 다 아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시골 가서 농사 짓는 사람, 어업을 하는 사람, 산업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하다못해 인테리어서부터 소소하게는 동네 반찬가게까지 정말 곳곳의 산업의 모든 분야에 저희 남매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개 중에는 사업으로 엄청 큰 부자가 된 언니 오빠도 있고 지금이라도 자기한테 오면 세계 일주 시켜주겠다며 큰 소리 떵떵 치는 해외에서 성공한 동생들도 있습니다. 의사야 당연히 분야별로 있고요. 덕분에 저희 부모님의 노후는 수많은 자식들의 앞다툰 서포팅 때문에 하루하루 아주 행복하고 풍요롭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모든 집에 그렇게 철마다 각종 음식이며 과일 같은 제철 먹을거리가 쌓이는 줄 알았어요. 어느 정도 사회로 나가 돈을 버는 자식들이 생긴 후부터 엄마 아빠는 장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떨어질만 하면 어디선가 고기와 야채, 과일이 배달되거든요. 요즘에 이게 맛있다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오면 이미 집에는 쌓여있고 너무 넘쳐서 이웃에게 나눠주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7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이 앞다투어 엄마 아빠를 돌보니 오히려 친딸인 제가 항상 구박의 대상이에요. 저희 엄마 맨날 그러시거든요. 아니 왜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는 네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게 말이야. 아이, 쟤는 우리한테 뭘 해주는 게 없어. 조금은 억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너무나 든든하기도 합니다. 언니 오빠와 동생들은 부모님뿐 아니라 저한테도 든든한 대상이에요. 한 번은 잘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였나 그때 한창 학교에서 깡패 같은 선배들이 몰려다니면서 후배들을 괴롭히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제가 타겟이 됐었나 봐요. 어느 날 그 노는 언니가 자기 친구들과 함께 우르르 제 교실로 오더니 제 책상을 발로 툭 치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너 끝나고 옥상으로 와. 어떡해, 너 언니한테 찍혔나 봐. 저 언니들 한 번 찍으면 끝까지 간다는데 어쩌냐? 주변에서 다들 자기 일처럼 걱정했지만 사실 저는 뭐 별 걱정이 없었습니다. 제 바로 위에 언니 3일 언니에게 조용히 문자를 보냈죠. 언니, 혹시 3학년에 무슨 언니 알아? 그 언니가 끝나고 나 옥상으로 좀 오라는데. 제가 할 일은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문자를 받은 3일 언니가 우르르 연락을 돌린 결과 저의 12번째 언니 친구가 이 선배의 엄마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선배는 학교에서 공부하던 와중에 뜬금없이 집에서 온 엄마 호출로 집에 불려갔고 아주 혼쭐이 났다고 하네요. 다음날 잔뜩 기가 죽은 얼굴로 저한테 와서 사과를 한 다음부터 학교에서 아무도 저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어느 날 오시더니 제 셋째 오빠인지 넷째 오빠 이름을 말하면서 저한테 왜 그 오빠 동생이라는 거 말 안 했냐고 하시더라고요. 걔랑 나랑 제일 친한 친구다. 내가 돈 없어서 밥 못 먹고 다닐 때 너 그 오빠한테 밥 많이 얻어먹었지. 그 이후로 저는 학교에서 미스테리한 아이로 통했습니다. 왜 쟤는 모르는 사람이 없냐, 대체 언니 오빠가 몇이길래 학교 선생님까지 인맥이 펼쳐져 있는 거냐며 모두 신기해했습니다. 이후 저의 삶은 평생 너무 편했어요. 제가 조금만 힘들면 언니 오빠 동생들이 언제 어디선가 나타나 슈퍼맨처럼 저를 도와주곤 했거든요. 정말 큰 복인 거죠. 그렇게 70명에 넘는 자식들과 복닥복닥 살면서 꾸준히 회사를 다니시던 아빠는 퇴직 후에는
환경미화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워낙 노는 걸 싫어하시는 성격이기도 했지만 자식들 모였을 때 10,000원씩이라도 용돈 주고 싶은 마음에 일을 놓지 못하시는 거였죠. 아빠가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기 전 자식들에게 물어보는 과정도 정말 웃겼습니다. 그때가 추석이었나 또 200명이 넘게 회사 워크숍 하듯이 펜션에 모였을 때였어요. 거하게 저녁을 다들 먹고 앉아있는데 아빠가 갑자기 냄비 뚜껑을 쿵쿵 두드리며 자기가 투표를 하나 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제히 사장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직원들처럼 2열, 3열로 도열에 앉아서 아빠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이번에 내가 퇴직을 한 거 다들 알고 있지? 그래도 감사하게도 내가 돈을 버는 동안 너희들이 다 이렇게 잘 자라줘서 내가 너무 고맙다. 그런데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노는 걸 잘 못하잖냐. 평생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놀면 늙는다고도 하고 그래서 제2의 삶을 환경미화원으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네 엄마도 그렇게 반대를 한다. 이제 좀 쉬면서 자기랑 여행이나 다니자고 말이야. 그런데 뭐 여행도 매일 가나? 사람이 그래도 꾸준히 하는 일이 있어야지. 그러니 여기서 아예 가족 투표를 하자. 내가 투표 결과에는 아무 말 없이 따르마. 아버지 한마디에 정말 시끌시끌해지더라고요. 아니 그게 뭐라고 다들 그렇게 토론을 벌이는지 한동안 설왕설래 떠든 후에도 의견은 모아지지 않고 딱 절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아빠가 그래도 일을 하셔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그룹과 정말로 이제는 엄마랑 좀 여행 좀 다니시면서 각 자식 집에서 일주일씩 머물며 그렇게 여행하듯 사셨으면 좋겠다는 그룹까지 그렇게 2시간의 열띤 토론 끝에 몇 표 차이 나지 않는 투표 결과로 저희 아빠는 환경미화원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저희 아빠는 일을 하시는 게 더 좋았던 모양이에요.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셨고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일자리까지 구해서 그렇게 일을 하시다 보니 이제 아빠가 슬슬 33번째 자식인 저한테 눈길이 갔던 모양입니다. 그 이후부터 저한테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시집 안 갈 거냐고 말이죠. 사실 사귀는 남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남자를 사귄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 7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이 들고 일어나 어떤 놈이냐, 뭐 하는 놈이냐, 제대로 된 놈이냐, 우리가 만나야겠다. 난리가 날까봐 꼭꼭 숨긴 채 3년 반을 연애했습니다. 게다가 제 남자친구는 저희 집 사정 잘 모르거든요. 제가 그냥 외동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아빠가 좀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제가 형제 자매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아빠는 좀 속상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그랬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아빠, 나는 내 형제 자매가 무엇보다 내 힘이고 나의 가장 큰 기댈 언덕인 걸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빠도 알다시피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건 맞잖아요. 시댁 쪽에서 괜히 알고 이런저런 말 도는 게 싫어서 숨긴 게 아니라 그냥 말을 안 한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아빠가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의 의아한 시선은 저보다 아빠가 훨씬 더 많이 겪었던 일이실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조용히 연애를 이어나가다가 다음 설날 모두가 모였을 때 자초지종을 언니 오빠 동생들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동안 4년 정도 만났던 남자가 있었고 올해 여름에 결혼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모두들 결혼식에 참석해줬으면 좋겠는데 알다시피 인원수가 너무 많아 가족 사진은 함께 찍을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단체 사진은 꼭 함께 찍어달라고 말입니다. 다들 자기 일처럼 반가워해줘서 오히려 처음에 아빠한테 얘기하면서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 말을 안 했다고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조금 미안해질 정도였습니다. 제 결혼식이 어땠냐고요? 난리도 아니었죠. 남편 쪽 손님보다 딱 3배 저희 손님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시부모님이 은근히 저한테 물어보셨다니까요. 아니 너희 아버지는 환경미화원이라면서 손님이 왜 저렇게 많니? 사실 그때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제가 많은 걸 짐작했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단순히 궁금해서가 아니었다는 걸 결혼 생활하면서 조금씩 알게 됐거든요. 저희 시부모님 한마디로
뻔뻔함의 극치이신 분들이었더라고요. 그 뻔뻔함을 감추기 위해 상견례 때까지는 정말 있는 교양 없는 교양 다 갖다가 포장을 했을 뿐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빈대기질과 뻔뻔함 그런 게 하늘 끝까지 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가슴을 칠 일은 오랜 시간 연애를 하면서 조금 쪼잔한가 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했던 남편이 전형적인 빈대 꼰대 사기꾼 기질을 잘 감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거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물릴 수도 없고 그냥 아기는 없으니 잘 다듬어가며 살아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게 불과 결혼한 지 1년이 안 돼서였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이 얼마나 뻔뻔하시냐면요. 두 분이 사시는 집을 저한테 엄청 뻐기면서 자랑하셨거든요. 200평쯤 되는 대지에 그림 같은 집이라나요? 그런데 정작 결혼하고 가서 보니까 그림 같은 집도 아니고 뭔가 횡댕그레한 땅 위에 조립식 주택 같은 거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마당도 오히려 공터에 가깝게 전혀 가꾼 흔적이 없고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어머니가 이제부터 저랑 하나씩 나무도 심고 가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귀가 좀 막혔습니다. 그래도 크게 신경 안 쓰자 싶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긴 했지만요. 그렇게 몇 번 시댁에 들락거리다가 하루는 아무도 집에 없어서 혼자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한 분이 길을 가다 우뚝 서서 저희 집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아유 흉물스러운 거 저거 얼른 없애버려야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서 아니 저희 어머님 아버님 집이 왜 흉물스러워요?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이 집 아들 결혼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한 지 1년이나 됐고 시부모님 댁에 가끔 온다. 혹시 지금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냐라고 했더니 그분이 잠시 망설이시다가 자세한 얘기 듣고 싶으면 마을회관으로 시부모님 몰래 한번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항상 마을회관에서 할머니들이랑 고스톱 치고 있으니까 와서 자기한테 얘기 듣고 나머지 할머니들한테도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가라는 거였죠. 뭔가 007 작전 같기도 하고 미심쩍은 부분도 있어서 기회를 노렸습니다. 다음 날 어머님 아버님이 외식하자고 하셔서 슬그머니 그랬죠. 어머님 아버님 오늘은 제가 쏘려고 했는데 제가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집에 있을 테니까요. 아드님이랑 같이 셋이서 제 카드로 맛있는 거 드시고 데이트하고 오세요. 나름 제가 머리를 쓴 거죠. 당신 아들이 뭐 사준다고 하면 근처 분식집 가서 라면 한 그릇씩 드실 분이지만 아들이랑 나가는데 제 카드를 드린다고 하면 먼 곳에 가서 비싼 한우갈비 드시고 천천히 꽃놀이 하시고 후식까지 드신 후에 저녁도 먹고 늦게 들어오실 게 뻔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 반색을 하며 제 손에서 카드를 뺏어 들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틈을 타서 마을 회관으로 갔죠. 그랬더니 거기 아주머니가 제가 올 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반색을 하며 안쪽 자리로 안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원래 거기 집 지으면 안 돼.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니, 이 주변 땅 다 가지고 계신 어른이 한 분 계신데 그 어른이 여기 동네 마을회관 지으라고 기증하신 땅이거든. 마을회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아유, 봐봐. 다 낡아가지고 물도 새고 방바닥도 차갑고 할머니들이 오기엔 너무 위치가 안 좋잖아. 그런데 왜 저희 부모님이 거기에 사시냐고 묻자 아주머니가 가슴을 탁 치면서 말씀을 이어나가시더라고요. 사연인 즉슨 이랬습니다. 몇십 년 전에 이 동네에 와서 자리를 잡은 독지가 어르신이 한 분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평생 일군 땅의 일부를 외지인인 자기를 잘 받아준 동네에 기증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200평 정도 되는 땅에 마을회관을 지어라. 만약에 마을회관 건축 허가가 나면 건축비도 자기가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뭐 평생 농사만 짓고 사시던 어르신들이 그런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나마 제일 젊었던 저희 시부모님한테 좀 알아봐 달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시부모님이 이 땅은 그렇게 건물 금방 지을 수 있지 않다. 원래 사람이 좀 살다가 용도 변경이라는 걸 해서 건물을 올려야 법에 안 걸린다라고 했답니다.
얼마나 청산유수로 말을 잘했는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리 있겠다. 하긴 농사 짓는 땅도 대지로 변환을 하려면 시간이 들고 법도 복잡하고 그런데 건물은 더 그럴 수 있겠네라고 수긍을 했다 합니다. 그런데 당장 거기에 집 짓고 누가 살겠어요. 어떡하지 하던 와중에 저희 시아버지가 선심 쓰듯 그러더랍니다. 자기가 거기에서 집 짓고 한 2, 3년 살면서 사람 사는 것처럼 했다가 마을 회관으로 증축을 할 테니 살 집 짓는 돈은 각 집에서 조금씩 십시일반 내라고 말입니다. 뭐 큰 집 짓는 것도 아니고 조립식 주택 비슷한 거 짓는 거라 각 집에서 20만 원 정도씩 각출을 했대요. 그렇게 지어진 집이라는 거죠. 그런데 집을 일단 짓고 땅에 들어앉자마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태도가 바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고 자기 땅이고 그 다음에 점유권도 있다. 사람 사는 거 함부로 못 내쫓는다 그러면서 버티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 마을회관 짓는 일은 점점 미뤄지고 저희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200평 가까운 그 땅에서 동네 사람들이 돈 내서 지어준 집에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독지가분한테 말씀을 하시죠. 그 아주머니가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우,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줬는데 우리가 무식해서 땅을 뺏겼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안 그래도 계속 연락은 오시는데 자기가 너무 멀리 있고 외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느라 바빠서 와보지는 못하고 있는데 왜 건물 짓겠다는 소리 안 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다.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 와중이라고 말하면서 그냥 계속 미루고 있는 거야.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말인즉슨 동네 공용용지에 동네 사람들이 낸 돈으로 살림을 살면서 공짜로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제야 제가 시집 올 때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꼼꼼하게 예물예단 리스트를 주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사실 되게 이상했거든요. 보통 예물예단 리스트면 자기가 원하는 옷이며 가방 보석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거 제가 성의껏 해주면 받겠지만 굳이 받고 싶지 않다고요. 대신 그거 절반도 안 되는 값으로 살림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너희 신혼살림 사는 김에 똑같은 거 하나씩 더 사서 우리 집에 넣어다오. 그때도 좀 이상하긴 했지만 저희 엄마가 애써 좋은 점을 찾으려고 그러셨던 건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사람이 아예 허망하고 허튼 사람은 아닌가 봐. 보기보다 실용적이네. 하긴 뭐 보석 그거 몇백짜리 손가락에서 반짝거려 뭐 하겠니? 내가 맨날 쓰는 세탁, 냉장고 이런 게 더 좋아야지. 같은 값이면 돈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 같네. 엄마는 떨떠름하지만 그래도 제 시어머니 될 사람이니까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해주신 거였죠. 저도 정말 뭔가 좀 이상하다 하면서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냉장고, 세탁기, TV, 소파, 식기세척기까지 죄다 저와 똑같은 것으로 사서 넣어드렸어요. 물론 그 후에도 제가 신혼여행 갔다 올 때 은근히 선물 사오는 걸 원하셔서 얼결에 명품 가방도 하나 사드리고 예쁜 목걸이도 하나 사드리기는 했지만요. 어쨌건 결과적으로 저는 돈이 2배로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거 받고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니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이걸로 그냥 나의 평온한 결혼 생활을 샀다고 생각하자라고 넘어간 거죠. 그런데 그날 아줌마들에게 모든 얘기를 다 듣고 시댁에 와서 여기저기를 둘러보니 확실히 다른 집과는 좀 다른 모습이긴 했습니다. 집도 모듈형으로 뭔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덧붙인 느낌이었고요. 제가 사서 들여놓은 살림 외에는 번듯한 살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림 넣어드리기 전에 있었던 가구들을 하나하나 슬그머니 살펴봤더니 세상에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절반 이상 폐기물 스티커가 등 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어디선가 누가 버린 걸 주워다가 쓰시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전쟁통 피난길에 살림 꾸린 것도 아니고 그래도 제대로 집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누군가 사준 거 아니면 버린 걸로 집안 살림을 꽉 채웠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꼭 영화 속에서 다른 집에 몰래 기생해서 사는 그런 가족 시트콤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황망한 마음에 복잡한 머리를 정리하며 앉아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녁까지 먹고 들어가겠다는 문자가 오더라고요. 차라리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지금 얼굴 보면 저도 표정 관리가 안 되어서 이상하게 대할 것 같았거든요. 늦은 저녁 시부모님도 남편도 얼마나 푸지게 먹었는지 얼굴에 기름기가 번들번들한 채 집에 왔더라고요. 늦었으니 자고 가라고 하시는 걸 제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어디를 좀 가야 된다는 핑계를 대고 남편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물었죠. 어머님, 아버님 집은 누구 명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남편이 정색을 하며 길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딱 봐도 도둑이 제발 저린 거였어요. 저거 엄마 아빠가 나 물려주실 생각 없는 엄마 아빠 재산이니까 아예 관심도 갖지 말고 물어보지 마. 우리는 엄마 아빠한테 받을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속 편해.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재산인 건 맞아?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보고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은 거냐고 혹시 동네 사람들이랑 얘기했냐고 물었습니다. 그 반응을 보고 사실 저는 그래도 반신반의하던 동네 아줌마의 말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니, 그냥 동네 사람들이 저거 자기 땅도 아닌데 왜 저기서 저러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 그러자 남편이 피식 웃으면서 이러는 겁니다. 야,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웃긴지 알아? 자기 땅이더라도 땅에서 오랜 시간 농사 안 지으면 그동안 땅을 빌려 농사 지은 사람이 땅 주인이고 자기 땅이 아니어도 그 땅에서 오랜 시간 살면 사는 사람이 땅 주인이야. 뭘 모르고 무식한 것들.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이 왔어요. 이 사기꾼들 이거 핏줄이다. 큰일 났다. 나 완전히 당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말이죠. 그런데 불행히도 이런 쎄한 느낌을 가지고 제가 제 결혼 생활에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저에게는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바로 친정아버지가 쓰러지신 거였어요. 저희 친정아버지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환경미화원 일을 하시더니 어느 날 새벽에 빗자루질 하다가 갑자기 푹 꼬꾸라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그동안 조금 안 좋으신 부분이 있어서 약도 먹고 추적 관리도 하고 건강을 살피시긴 했지만 나름 연세가 있으셨고 아침 새벽 차가운 온도에 급격히 안 좋아지신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일주일간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울다 쓰러지다를 반복했고 결국 모든 장례는 70명이 넘는 자식들이 우르르 몰려와 그 모든 조문객들을 받느라 요즘에는 드물기만 한 5일장을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저희 집은 주변 상주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어요. 다른데 문상 왔다가도 신기해서 한 번씩 쓱 보고 갔으니까요. 하긴 주변에서 다 궁금해 했을 수 있습니다. 상주 완장을 짜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40명이 넘으니 일단 장례식장에서 정말 완장이 그만큼 필요하냐고 묻고 또 물은 건 물론이고 다들 한 번씩 와서 힐끗거리더라고요. 저희 언니 오빠들 그리고 동생들은 5일 내 꼬박 상가를 지켰습니다. 그 덕에 문상 오는 사람이 더 많은 건지 상주와 가족들이 더 많은 건지 알 수 없는 이상한 장례식이었고 남편은 그제야 제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는지 알고 벙찌면서 당황하더라고요. 얼결에 장례는 다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마 남편은 그때부터 계속 저한테 묻고 싶은 것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일주일쯤 지나 제가 간신히 정신을 좀 차리고 뭐라도 먹으려는데 옆에 와 앉아 꼬치꼬치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로 저 사람들이 다 남매야? 혹시 호적에도 올라와 있어? 너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 재산 사람들이랑 다 나눠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버럭 성을 냈습니다. 아니, 지금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나 장례 치르고 온 지 이제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게 궁금해?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짐을 싸서 집 밖을 나와버렸어요. 그 이전에 쌓여있던 것도 한계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저야 뭐 갈 데가 없겠습니까? 70명이 넘는 형제자매가 있는데요. 다들 절 환영하면서도 왜냐고 묻지 않아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는 이래저래 다니면서 지내는 것도 도움이 된다며 있고 싶은 만큼 있으라고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여기저기 떠돌면서 지내고 있는데 남편이란 놈이 싹싹 빌며 읍소하는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며 그렇게 빌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들어와서 제가 제 방 짐을 정리하면서 이놈이 왜 이렇게 저를 끈떨어진 강아지 마냥 찾았는지 어렴풋이 짐작되는 서류를 하나 발견했어요. 아마 제가 어디 갔는지 찾으려고 연락처나 이런 걸 뒤지다가 본 모양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평생 보육원 옆에서 사셨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친정이 지금은 저 결혼 전에 이사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만 이전에 살던 고아원 옆에 주택이 꽤 큰 규모의 땅을 포함한 주택이거든요. 당시에는 거의 헐값에 아무도 찾지 않는 땅이어서 아파트에 방 한 칸 얻을 정도의 돈으로 살 수 있었지만 그게 사실 얼마 전에 재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재개발 들어가면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부지가 돼서 아빠가 계속 후원하던 보육원도 보상금을 크게 받고 다른 데로 이전했거든요. 저희도 보상금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 보상금이면 제가 그냥 평생 일하지 않고 좋은 아파트에서 먹고 살 정도라고만 할게요. 그런데 평소 아빠가 엄마랑 당신은 그냥 자식들한테 피해 안 주고 한 번씩 가서 얼굴이나 보고 용돈이나 줄 수 있는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셔서 그거를 제 앞으로 돌려놔 주시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명의 이전 과정이 끝나기 전에 아빠가 돌아가셨고 각종 상속이나 기타 등등에 대한 서류를 제가 받아놓은 게 있었거든요. 아직 엄마가 살아계시니 일단은 엄마 재산이지만 엄마까지 돌아가시면 그건 다 제게 되는 거죠. 아마 남편이 그걸 본 모양입니다. 순간 아차 싶더라고요. 아빠가 평생 아빠의 가치와 생각을 고스란히 쏟아넣어 일군 재산인데 그걸 이놈이 날름 먹을 생각으로 저한테 이렇게 살살 꼬리를 쳤다는 생각을 하니까 속에서 천불이 솟아났습니다. 그날부터 남편,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얼마나 저한테 설설기며 잘하던지 그 속이 빤히 보여서 어이가 다 없더라고요. 근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시침을 뚝 뗐죠. 그리곤 모르는 척 한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우,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땅이랑 집을 좀 남기신 것 같긴 한데 엄마가 그거 엄마 살아생전에 우리 형제 자매들 74명한테 그냥 다 조금씩 나눠주시고 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 아유, 나도 차라리 그게 속 편할 것 같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남편의 얼굴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사진 찍어서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아니, 그게 자기 재산입니까? 자기 재산 나눠준다는 것도 아닌데 어쩜 얼굴이 그렇게 불타는 고구마가 돼서 시뻘개진 채 씩씩거리는지. 장모님 대체 생각이 있으신 거냐 없으신 거냐부터 시작해서 키운 정이 아무리 깊다고 해도 직접 키우신 것도 아니고 그래도 본인 자식을 먼저 생각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 나 정말 당신이 너무 불쌍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 안 불쌍한데? 엄마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아, 너 친자식이잖아. 친자식을 당연히 먼저 생각하는 게 부모지. 엄마한테는 다 똑같은 자식이니까 그렇지. 나는 장모님 진짜 너무 하신다고 봐. 이거는 너에 대한 모욕이야, 모욕. 아이, 너도 참으면 안 돼. 너무 빤하게 속이 보이는 소리를 하길래 속으로 비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를 못 참아주겠다, 이 자식아. 아마 저랑 그런 얘기를 한 후에 남편은 그새 시부모님께 달려가서 이 모든 얘기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입속에 혀처럼 살살거리며 간쓸게 다 빼줄 듯 해주던 시부모님 태도가 하루아침에 싸늘하게 변하더라고요. 참 사람들이 어찌나 이렇게 문풍지처럼 얇은지 작은 바람에도 파르르 떠는 꼬라지가 아주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너희는 파르르 떨어라 나는 고요하련다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니 어느새 시간은 흘러 저희 아버지의 1주년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정신없는 일 때문에 잊고 살았는데 1주년 정도 되니까 아빠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1주년 때 아빠 보러 가려고 며칠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좋아하셨던 잡채 준비도 하고 육전도 부치고 특히 좋아하셨던 오이 소박이도 자박자박 담갔습니다.
아빠 계신 수목장 공원에 한번 가지고 가려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전화기 불이 나더라고요. 네, 누구겠어요. 저희 형제 자매들이죠. 다들 일주기 때 우르르 수목장을 다 같이 가면 아무래도 수목장에서 놀랄 거다. 그러니 각자 앞뒤 2, 3일 동안 순번과 시간을 정해서 가자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당일날은 그냥 나 혼자 가서 아빠 앞에서 좀 울고 싶다고 말이죠. 고맙게도 저희 형제 자매들 다들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고맙다. 사실 우리는 엄마 아빠가 진짜 엄마 아빠 같아서 이때까지 네 입장은 애써 생각 안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식 노릇했어. 그런데 그런 거 티 하나도 안 내주는 네가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웠거든. 그러는 한편 이렇게 어른이 되고 또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저 아이도 엄마 아빠의 유일한 자식이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우리 때문에 그렇게도 못하고 참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다른 형제들한테는 일주일 뒤부터 차근차근 본인들 시간 될 때 가서 아버지 뵈라고 할 테니까 이번 기일에는 너 혼자 오붓하게 다녀와. 우리 아버지 너 같은 딸 있어서 정말 행복하셨을 거야. 사실 별 생각이 없었는데 언니의 얘기를 듣고 나니 눈물이 왈칵 솟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정신없고 황망하게 지난 1년을 보내면서 제 마음의 슬픈 마개를 막고 있었는데 그 마개가 터져버린 듯 주룩주룩 서러워졌습니다. 언니와의 전화를 붙들고 한참 울고 있었더니 언니가 한동안 전화로 토닥토닥 하다가 갑자기 뭘 하나 물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눈치가 진짜 빠르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난 1년간 너한테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참에 물어봐도 돼? 언니 말해. 너 뭐 힘든 거 있니? 아니 그래도 결혼하고 나면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한 번씩 시댁욕도 하고 시어머니가 이랬다, 시아버지가 이랬다, 남편이 이랬다 얘기하는데 네가 친구들한테도 안 하는 것 같고 우리한테도 영 그런 얘기 안 해서 혹시 네가 말 못할 정도로 속상한데 그래서 진짜로 말을 못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우리끼리 다 걱정하고 있었어. 마음을 들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입 터진 김에 언니한테 줄줄이 다 얘기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서류 사건까지 말이죠. 그 언니 성질이 불같거든요. 펄펄 뛰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얘, 들을 얘긴 다 들었고 그냥 너희 시댁 주소 좀 불러봐. 겁이 더럭 났어요. 언니가 당장 달려가서 시어머니 머리끄댕이라도 잡을까봐 혼자서 설레발부터 쳤죠. 아우 언니 가지마. 아니야. 내가 괜한 소리 했어. 그냥 혼자 이런저런 잡생각이 들어서 그래. 아니야. 내가 뭔가 듣고 보니 이상한 게 있어서 그래. 기억이 가물거리기는 하는데 여튼 사는 집 주소 좀 불러봐. 언니, 내가 지금 집 주소까지는 잘 모르겠고 동네랑 위치 정도는 아는데 그거라도 얘기해 줄까? 그거면 되지 뭐. 내가 지도에서 찾아도 되고. 얼른 말해봐. 제 설명을 꼼꼼히 듣던 언니가 일단 알겠다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혼자 불안불안했죠. 하지만 불안한 것도 잠시 저는 다음 날 아빠의 수목묘를 찾아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혼자 주섬주섬 어제부터 준비한 음식을 싸고 있는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같이 갈 거고 이따가 시부모님도 오시기로 했다고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 말은 미리 하지. 나는 엄마랑만 가는 줄 알고 음식도 2인분밖에 준비 안 했는데. 뭐 우리가 거기 밥 먹으러 가냐? 아이 그리고 장모님은 거기 자주 가신다며. 오늘은 그냥 우리 엄마 아빠 모시고 가. 아이 그래도 사돈어른 돌아가신 지 1년이라고. 야 이렇게 수목장 묘지까지 찾아가주는 부모님이 어딨냐? 그렇게 뻐기는 남편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도 반갑지 않은 호의 베풀면서 참 잘난 척하기는. 그래서 급하게 엄마한테 연락을 드렸죠.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어젯밤부터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는데 그냥 시부모님 모시고 다녀오라고요. 엄마는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날 가면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빠의 일주기를 얼결에 시부모님과 함께 모시게 됐습니다. 시부모님이 굳이 일주기 때 같이 가려고 하는지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 앞에서 괜히 아빠한테 말하는 척하면서 넓고 비싼 땅을 딸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다 나눠준다고 하는데 꿈에서라도 나타나 마음 좀 돌려주십시오 하는 말 하려고 가는 거겠죠. 아니나 다를까 제 짐작은 한치도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아빠 계신 나무 앞에서 시어머니가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거기 그렇게 묻혀 계시면서 세상 일과 영 끊으시려는 건 알겠지만 끊는 순간 딸이 너무 불쌍해지지 않겠어요? 아직 살아있는 마누라 마음 좀 돌려서 우리 며느리가 앞으로의 삶을 풍족하게 살 수 있게 재산 좀 잘 넘겨주십사. 그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 사돈어른. 와, 뒤에서 정말 뒤통수를 한 대 꽉 쥐어받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가만히 노려보았죠. 그랬더니 이놈이 슬그머니 다른 데를 보면서 딴청을 피우는 거예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거 다 이 자식이 꾸민 일이로구나. 자기가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들은 척도 안 하고 무시하자 자기 엄마 아빠 동원해서 연기질을 한 겁니다. 아빠와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려던 제 계획은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고 제 기분은 아주 엉망이었어요. 집에 가자마자 남편 놈이랑 당장 갈라설 준비부터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수가 얕고 머리가 나쁜 그 놈은 제 기분이 완전 바닥인 걸 눈치채고 제 옆으로 오지도 않더라고요. 자기 엄마 아빠 옆에서 맴맴 돌면서 흘금거리기만 하는데 그게 또 너무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 모신 수목장이 잘 정돈된 그런 수목장이 아니라 약간 자연주의 그런 수목장이거든요. 옛날부터 아빠가 원하셨던 곳이었습니다. 나는 사람이 그립고, 사람이 좋은 그런 사람이니까 깨끗하게 정돈돼서 아무도 못 오고 쓸쓸한 그런 수목장 싫다. 차라리 법이 허락하면 이 등산로 한가운데 묻히고 싶은 게 내 심정이야. 이런저런 사람 왔다 갔다 하면서 쉬고 먹고 놀고 그 사람들 떠들썩한 소리 듣는 그런 대로 해다오. 그렇게 해서 정말 70명이 넘는 자식들이 뒤지고 뒤져서 찾은 자연주의 수목장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멀끔한 수목장보단 좀 정리도 덜 돼 있고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땐 좀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모습을 쭉 보던 저희 시아버지가 툭 그러는 겁니다. 아이고, 여기 참 무덤 꼬라지가. 평생 환경미화 한다고 하더니만 자기 죽을 자리는 환경미화 안 했냐? 이게 수목장이여 난지도여. 아마 자기도 모르게 본심이 튀어나온 거겠죠. 그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툭 치면서 저를 흘끔 보더라고요. 제가 못 들은 척 했더니 시아버지가 얼굴이 벌개지면서 시어머니에게 조그만 소리로 그러는 겁니다. 못 들었어. 괜찮아. 에이, 이런 데는 왜 오자 그래가지고. 분노와 눈물이 차올랐지만 끝까지 못 들은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 끓어오른 화가 얼굴에는 나타나는 모양이에요. 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잔뜩 기분만 상한 채 아버지 수목장 묘에서 나오는 길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거 해놨다고 자기 집에 가서 밥 먹고 가자고 말입니다. 입맛도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아버지 위해서 애써 준비해온 것도 새 식구가 아구처럼 먹는 거 보고 정말 돈 아깝다, 시간 아깝다라는 생각만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또 안 가겠다고 하면 뒤에 무슨 말이 나올 줄 모르겠어서 그래,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심정으로 가자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동네 어귀를 들어서자마자 뭔가 쿵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 시아버지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라고요. 세상에 저희 시부모님 집이 철거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꽤 철거가 진행된 듯 집은 거의 다 형체가 사라졌고 잔해를 치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와중에 또 기가 막힌 게 제가 혼수로 해갔던 새 가전들은 앞에 있는 트럭에 곱게 실려 있고 시부모님이 어디선가 주워온 것들은 다 쓰레기와 함께 쌓여 있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비명을 지르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 하나가 쓱 앞으로 나서더라고요. 그 사람을 보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하얗게 얼굴이 질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대체 누구기에 저러지 하고 고개를 쭉 빼서 시부모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네, 저희 둘째 오빠였거든요. 저희 둘째 오빠는 제가 오빠라고는 부르지만 저희 아빠보다 몇 살 안 어립니다. 저희 아빠가 보육원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할 때 보호 종료 아동으로 몇 년간 그곳에 모여 남아있던 6명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빠보다 5살인가 6살밖에 안 어려요. 하지만 꼬박꼬박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빠를 모신 왕오빠입니다. 자수성가로 정말 큰 사업 일궈서 가족들한테도 많이 베풀고요. 저희 남매들 중에 가장 성공한 오빠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혼자서 자수성가한 만큼 성격도 강하고 모질어서 자기 편한텐 한없이 너그럽지만 남한테는 얄짤없는 그런 성격이에요. 제가 오빠를 부르면서 반갑게 다가가니까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너무 놀란 얼굴로 번갈아 바라보더라고요. 오빠가 저를 꼭 안아주면서 들으라는 듯 말했습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삼삼이 내가 네 결혼할 때 해외 출장 때문에 못 간 게 아주 이 사달을 만들었다. 아이 그날 엎었어야 하는 것을 이 상판 떼기들을 못 보고 내가 너를 시집을 보냈다. 에이 오빠가 미안하다. 이런 아나무인인 못된 놈들인 줄 알았으면 내가 이 집에 너를 시집 보내지 않았다며 정말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 동네의 땅을 기증했던 독지가가 오빠였던 거죠. 저희 언니한테 자초지종을 듣고 급하게 외국에서 와서 집을 때려 부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로서 할 말이 없어요. 불법 건축물이었던 데다가 그마저도 동네 사람들이 돈을 냈던 내역이 다 있어서 엄밀히 말하면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 것이 아니라는 게 법적으론 증명이 되고요. 게다가 땅은 당연히 시어머니 시아버지께 아니니까요. 안에 있는 가구들도 다 폐기물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들이니까 물적 증거로만 봐서는 그 집은 불법 증축물에 폐기물들이 들어찬 창고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거기에 사람이 살았을 뿐 살라고 허가해 준 적도 없고 수도며 가스, 전기도 다 마을 공용요금에서 나갔으니 뭐라고 주장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였어요. 저희 오빠가 언니와 함께 기가 막히게 제가 샀던 살림만 싹 빼냈더라고요. 오빠는 그 물건들 죄다 근처 보육원에 기증할 거라고 했습니다. 물건 탐나서 쫓아오면 더 큰일 당할 줄 알라며 일가를 날리고 살림실은 트럭과 함께 떠날 준비를 하면서 오빠가 절 다시 불렀어요. 너 네가 계속 살고 싶다면 나도 말리진 않겠지만 만약에 안 살겠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이혼 소송해.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대답했죠. 안 그래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마치 귀신 앞에 붙들려온 가련한 영혼들 마냥 주저앉아서 놀란 눈으로 저와 오빠만 번갈아 가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오빠의 팔짱을 딱 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빠, 안 그래도 나 오늘 너무 속상했어요. 아빠 기일이잖아. 혼자 가서 인사 좀 드리려고 했더니 극구 따라와서는 아빠 무덤 앞에서 글쎄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빠가 물려준 재산 그거 엄마가 맘대로 못 쓰게 꿈에 나와서 얘기 좀 해달래. 나 주라고 하라고. 그래야 지 아들 편하게 산다고. 내가 정말 기가 막혔겠어 안 막혔겠어? 그러자 오빠가 정말 호랑이처럼 매서운 안광을 뿜는 눈으로 시부모님을 쳐다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수를 써서든지 온갖 법령을 다 적용해서라도 반드시 콩밥을 먹이겠다고요. 그제야 저희 시부모님 무릎을 딱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남편도 저를 슬그머니 붙잡으면서 화 풀어라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했지만 저는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더 이상은 안 참아요. 제가 강하게 나오자 남편은 이제 이판사판이다 싶었나 봅니다. 비굴하게 싹싹 빌던 태도를 한순간에 싹 바꾸면서 갑자기 협박하듯이 그러더라고요. 너 이거 하나하나 내가 다 법으로 걸면 너희 오빠라는 사람도 무사하지 못해. 그리고 내가 네가 원하는 만큼 편하게 살게 놔줄 것 같아? 이혼? 누구 마음대로 이혼? 나 절대 이혼 안 해줘.
넌 평생 나랑 살아야 하고 네가 물려받을 재산의 절반은 내 거야.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더니 이놈이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는구나 싶었어요. 한 대 칠까 아니면 무시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누군가 한마디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놀고 자빠졌네. 들린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인 줄 아는가 봐. 아이, 쳐맞아야 되겠구만. 순간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빠른 시간 안에 어디서 그렇게 모였는지 저희 형제 자매들 중에 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슬금슬금 집 앞으로 모여들고 있더라고요. 딱 봐도 3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우르르 모여서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이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슥 자리를 마련해주자 언니, 오빠, 동생들이 마치 히어로 군단처럼 당당하게 걸어들어와 저를 끌어내고 우뚝 섰습니다. 아주 보자 하니까 우리 집안을 만만하게들 보셨어? 뭐? 이혼을 안 해줘? 그래, 어디 한번 버텨봐. 금리까지 빼서 바칠 때까지 내가 아주 득득 긁어내서 쫓아내 볼 테니까. 불법을 하시려거든 좀 똑똑하게 하시던가요. 이거 여기저기에서 소송 걸릴 거 많으시겠어요? 자, 동네 분들 중에서 뭔가 이 집으로 인해 재산 피해 보신 분들 있으면 제가 여기서 상담해 드릴 거니까 차근차근 오세요. 오늘 저희 아버지 첫 기일이에요. 여기 떡 좀 해왔으니까 다들 나눠 드시고 저희 아버지 평안하시라고 기도 한 번씩들 해주세요. 음료는 여기 트럭에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마음껏 가져가세요. 동네는 순식간에 잔치인가 재개발인가 아니면 무슨 촬영 현장인가 싶게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많은 언니 오빠들이 저희 시부모님과 남편까지 3명을 노려보며 한마디씩 하는데 제가 다 혼이 나갈 판이었어요. 그걸 보고 동네 아줌마 중에 한 분은 꼬숩다며 박수까지 치셨다니까요. 그렇게 저희 아버지 수목장 난지도 같고 초라하다고 비웃던 시아버지는 한순간에 자기 집에 황망하게 나뭇가지 하나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폐기물 쓰레기가 싹 실려나가는 걸 보며 시아버지는 아무도 듣지 않는 한탄을 연불처럼 쏟아내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누가 듣나요? 다들 떡 먹고 수정과 마시면서 지금까지 이게 너무 억울했다, 이런 게 불편했다, 언니 오빠 붙들고 한탄하느라 바쁜데 말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어떻게 자냐고 울부짖는 시어머니를 두고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이라고 할 것도 없겠지만 여기 당분간은 텐트라도 치고 살아. 일주일 뒤엔 그것도 철거야. 그리고 네 짐은 싹 싸서 여기로 보내줄 테니까 그 안에 네 부모랑 어디 가서 살지 결정해. 정말 통쾌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언니의 오빠의 도움을 받아 나중에 무사히 이혼까지 마쳤습니다. 제가 뭐 할 것도 없더라고요. 오빠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도 있고 언니 중에는 세무사도 있고 형부 중에는 부동산 하는 사람도 있어서 정말 손 놓고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다 자기 일처럼 도와주니 진짜 할 게 없더라고요. 이후에 뭐 세 사람이 어떻게 어디선가 사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알아서들 살겠죠. 이제는 신경 안 씁니다. 저는 든든한 70명이 넘는 형제자매가 있는 여자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